미국 ABC 방송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보도한 것은 한국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10명 정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배려하는 모습과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함께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할 수 있는 행정제도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을 부러워하며 건강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을 본 적이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에게 최장 10일의 무급휴직을 준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전세계 외신과 전문가들이 최근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처 능력을 하나같이 높게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내 상황 또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처로 풀어나가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빠르고 투명한 대처뿐만 아니라 국내 마스크 공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마스크를 거의 구할 수 없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마스크가 사라지고 일부에서 적은 양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175곳을 점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시작하여 많은 부당한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적발된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와 공급을 끊고 평소 개당 750원 받던 것을 300원만 받고 아들에게 350만 개를 팔았습니다. 이 마스크는 업체 누리집이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에서 15배가 부풀려진 4,500원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현상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마스크 한 장이 2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고 독일도 N95 마스크가 7,45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가격이 6배 이상 올랐다며 그 심각함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약국에서 개인 실명으로 1인당 일주일에 2-3개씩 구입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약국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1인당 2장이나 3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일 정도면 그 시스템이 다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 채널이라며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시행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추가 수급 대책으로 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판매업자로 하여금 1일 생산량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스크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일선 현장과 취약계층 등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업체들도 밤낮 없는 공장 가동과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과 힘을 함께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 이현 패널 기자는 대구에서 취재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도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하는 데 있어 반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제심과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한국인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차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타지에 사는 자식이나 지인들이 대구를 빠져나오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일부에서 대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구 사람들은 스스로 집안에서 나오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경우 대구는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구는 도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겪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돋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함을 보여줬고 이제는 세계 앞에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을 막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2000년 국가 전체 GDP가 32조 원이었던 나라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워 1년에 3억 대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무려 10배가 성장한 311조 원의 GDP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100조 원 정도를 삼성이 담당하고 있죠. 여기에 SK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 무려 1조 18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6.1%를 확보하였고,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업체 탄콩이라는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베트남에 과감한 투자를 한 덕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4%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일본의 토요타를 꺾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주고 있는 동시에 일본에서 대부분의 부품들을 조달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일본 법인들과는 달리 엄청난 수의 베트남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을 스스로 막아버린 베트남의 결정은 베트남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심대한 타격을 받은 곳은 베트남의 관광산업이죠. 베트남이 1년에 관광산업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무려 620조 베트남동. 최근 가장 핫한 관광도시가 바로 베트남의 다낭인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성영 베트남 다낭무역관이 발표했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호텔과 레스토랑 몇십 개가 문 닫는 정도로 끝나는 수준을 넘어섰죠. 베트남의 관광산업도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은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애플이나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등과는 달리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 상황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로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였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 및 설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자제품협회도 이번 사태가 1개월 내에 가라앉지 않으면 TV나 스마트폰 생산이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한국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전세기를 통해 700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베트남에 출장을 올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인데요. 1차적으로 186명의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로 베트남의 북부 박닝성 공장으로 파견되었고, 나머지 500여 명도 순차적으로 파견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미 머리 끝까지 화난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사 VN-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가 베트남 기업 1200곳 이상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6개월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체의 무려 74%가 회사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 60%가 수익이 이미 절반으로 폭락했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모두 제치고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 1위 한국, 무려 6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이전처럼 1년에 400만 명 넘게 방문하여 돈을 써줄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아졌고, 심지어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의 정치적 리스크를 다시 계산할 것이고 향후 베트남에 과감한 투자를 할지 여부도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나약한 국가가 아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일본을 온 국민의 저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라는 책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도 앞서는 절대 1위이자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 강대국이었던 19세기 시대로 착각하고 있죠.
게다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아베 내각이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모조리 좌천시켜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객관적인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거나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초라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20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 분쟁에서 완패한 일본이 복수전 개념으로 이제는 총리실의 주도 아래 한국과 조선업 WTO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총리 대신 관저가 조선에선 100% 이겨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다 전했고, 국제무역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숙련된 변호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까지 해당 사건에 포함시키며 지난 한국과의 일본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에 한국 측을 이길 대책을 세우는데 바쁘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민 반응하며 WTO에서 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려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죠.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에 이미 3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이는 기존에 일본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무려 9조 원 가까이 초과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과 최근 중국 사태까지 겹치며 일본의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에서 연속해 패배하게 된다면 일본이 받게 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WTO에 접수된 한국과 일본의 WTO 사건 DS495 케이스를 보시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한 사건입니다. 가장 공식력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이 아직도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겠죠. WTO의 결과문 원본을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이 일본산 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고 WTO가 설정한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 결과를 보시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산 제품을 수입 금지한 것은 SPS 협정 제5조 6항과 일치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을 두었다. 한국이 일본 8개의 현으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28가지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은 SPS 협정 제2조 3항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판결을 내놓았는데 일본의 말이 맞고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였고 일본을 상대로 과도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판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난리를 쳤죠.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을 가면 첫 번째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죠. 단지 1심에 불과하니까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최종 결과는 최종심에서 결정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도 마찬가지인데요. 1심에서는 WTO가 완전히 일본 편을 들어주었는데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의 판결은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WTO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WTO가 공식 발표한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TO는 최종심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5조 6항의 적용에 있어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다는 한국의 주장과 관련해서 패널의 발견을 뒤집는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는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하여 일본산 제품의 방사능 수치가 제3구 제품의 방사능 수치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WTO 최종심은 식품 오염에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호 수준을 설정한 뒤 이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될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1심 패널이 판결한 것처럼 지나친 무역 제한이 결코 아니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가장 공식력 있는 국제 기구 중 하나인 WTO가 이런 결과를 내놓았으니 전 세계인들이 과연 자유롭게 일본을 가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열심히 홍보하는 후쿠시마산 식품들을 먹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처 지역에서 2020 도쿄올림픽을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 러시아 언론사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일본에서 수입된 토요타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되어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관세청은 토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려 품목으로 지정하고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혀 일본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삐끗하면 일본 제품은 곧 방사능이 득실거리는 제품 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식되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총리실까지 가세하여 WTO에서 도대체 왜 한국에 패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까지 또 한번 WTO에 한국을 제소해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업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세계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치게 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어벤져스급으로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일본 조선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2020년 2월 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 2위 회사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마이즈루 사업소의 상선 건조 사업을 중단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